기존의 알파고도 AI였잖아요. 그 알파고 AI는 초거대는 아니에요. 왜? 바둑만 잘 뒀거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AI는 오로지 운전만 잘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1세대 모델이고, 챗GPT가 쏘아 올린 공이 이제는 더욱더 커져서 많은 산업과 우리 일상과 우리 사회에 커다란 울림으로 확장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개인은 생성형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 이 고민들을 앞으로 치열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내부에 있는 검색부터 시작해서 쇼핑 이런 서비스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하이퍼클로버 X라고 하는 LLM을 활용을 해서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이퍼클로버 X를 다른 외부에 있는 기업들, 한국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LLM을 오픈을 해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네이버가 한국 시장을 제대로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은 독자적으로 LLM을 만들기도 하고 또 엔스로픽에 투자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한 걸 기반으로 다양한 외부 LLM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와서 SK 내부에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도 하고, 또 A-라고 불리는 SK텔레콤의 스마트폰 앱인데 이런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인터넷 사용자 경험을 바꾸고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회사 내부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작은 LLM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사실이긴 한데 그게 랭킹보드라고 하는데 어느 랭킹보드에서 2위를 한 거냐, 두 번째 그 랭킹보드는 매년 하거든요. 분기별로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언제점 시점이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어느 영역에서 2위냐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2위 되느냐 1위 되느냐는 별로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한국의 AI 기술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건 확실하죠. 정확히 이제 우리가 이 LLM이나 AI 서비스 용어를 제대로 구분해서 인식해야 돼요. 자, LLM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LLM은 저 밑에 백엔드 쪽에서 AI 모델을 뜻합니다. 챗GPT는 이 LLM을 이용해서 만든 서비스를 뜻하는 거죠. 코카콜라가 바로 챗GPT 서비스고, 코카콜라를 만드는 데 쓰는 수많은 원재료들이 있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LLM인 거죠. 구분해야 되는데, 자, 네이버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죠. 그런 서비스와 그리고 Q라고 불리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챗GPT 같은 거예요. 그게 있고, 여기를 만드는 데 쓰는 LLM이 바로 하이퍼클로버 X죠.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SK텔레콤은 여러 종류의 LLM들을 복합적으로 쓰고 있고, 이걸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해요. MOE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LLM을 섞어서 쓰고 있고, 그러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코카콜라는 뭐냐, 챗GPT는 뭐냐, 그게 바로 A-라고 하는 서비스죠.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의 하나인데 초거대자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왜? 크다는 거죠. 범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뭐가? LLM으로. 기존의 알파고도 AI였잖아요. 그 알파고 AI는 초거대는 아니에요. 왜? 바둑만 잘 뒀거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AI는 오로지 운전만 잘하는 거잖아요. 초거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1세대 모델이고, 초거대 AI는 LLM, 라지예요. 라지 랭귀지 모델. 라지가 뭐예요? 거대잖아요. 초거대 AI는 바로 LLM 기반으로 만들어진 AI 서비스, 그걸 초거대 AI 시장이라고 하죠.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를 총칭해서 생성형 AI라고 부르죠. 그런 생성형 AI 대표 주자가 아까 이야기했던 챗GPT, 그림을 그려주는 건 달리, 사진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건 미드저니,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건 런웨이, 문장을 만들어주는 건 리튼 서비스. 앞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LLM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 적용할 수도 있고, 혹은 신규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초거대 AI 시장에 진출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시장을 만들어가는 생성형 AI 서비스, 혹은 기존 서비스에 이런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LLM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LLM이 되게 중요한 코어테크, 핵심 기술이죠.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지배력이 없었던 게 검색인데, 그것도 옛말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불과 한 10년 훌쩍 전만 해도 네이버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국내에서 한 80%가 넘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50%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30%로 올랐고, 그래서 야금야금 구글이 올라왔죠. 이유는 스마트폰 보급. 삼성전자의 갤럭시에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고, 그 안드로이드에는 당연히 구글 검색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구글 검색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고, 또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 세계적인 서비스가 있죠. 한국 시장도 먹은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글도 이제 한국 시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네이버가 1위고 2위가 구글입니다. 다음은 거의 영향력이 없이 떨어졌고요. 오랜 기간 한국 시장에서 구글보다 먼저 시장 개척을 했던 게 가장 크죠.
두 번째는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검색 최적화를 오래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잘해왔죠. 세 번째로는 구글은 가지고 있지 않은 네이버만의 컨텐츠 서비스가 많거든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쇼핑 정보, 이런 건 구글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네이버 안에 컨텐츠가 엄청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 그 컨텐츠를 검색을 잘하는 건 구글보다 네이버가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이버의 서비스니까. 자, 그런 이유로 네이버가 한국 시장에서 그나마 시장을 수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언어는 그다지 영향력이 끼친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미 벌써 구글만 해도 LLM 이전부터 AI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수많은 다국어들을 쉽게 번역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하거든요. 구글 유튜브에 가게 되면 영문이나 뭐 불어 같은 것도 아주 그냥 손쉽게 자막 처리가 다 자동으로 번역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장벽은 사라진 것 같아요. 다만 한국 시장만의 고유한 콘텐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 아니면 또 한국의 문화적 특징 그리고 또 사투리, 이런 부분들은 강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검색 시장을 수성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장점이 될 수는 있죠. 한국 기업들이 LLM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초거대 AI 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로 확장해야지 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한국의 LLM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근데 그 LLM을 독자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들과 나누려고 하는 기업, 그게 아까 했던 네이버라고요. 하이퍼클로버 X. 또 SK텔레콤은 ADAS라고 불리는 AI 에이전트 서비스에 외부의 한국 서비스를 집어넣어서 그리고 해외로 가져갈 수 있죠. 왜냐면 어쨌든 SKT는 통신사고 전 세계 통신사들과 얼라이먼트가 돼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죠. 이렇게 나가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서비스로 나가는 거죠. 오픈AI가 만드는 새로운 GPT 스토어에 GPT-S를 가지고 해외에 나갈 수 있죠. 마치 스마트폰에 앱스토어가 열렸을 때 한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 프랑스, 유럽 시장, 중국 시장, 일본 시장에 앱으로 게임 만들고 라인 서비스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진출했잖아요. 그것처럼 LLM을 꼭 한국 게 아니라 해외 걸 쓸 때 해외의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해외로 공급 확대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LLM 개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LLM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한국에 잘 만들어진 LLM이나 아까 SKT의 ADAS과 같은 AI 에이전트와 함께 동반 성장하거나 그러면 해외로 나가거나, 두 번째 이미 해외에 있는 그런 GPT-S와 같은 그런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잘 만들고 마켓플레이스를 가지고 PR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가서 그걸 기반으로 해외 진출하는 게 방법이라는 거죠. 번역, 통역은 직격탄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담 쪽도 아마 앞으로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교사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다 대화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것들이잖아요. 아마 운세 상담, 그리고 또 사주풀이 이런 것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수는 줄일 것 같아요. 모수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줄이되 이게 아예 사라지진 않거든요. 오히려 LLM 기술을 기반으로 그런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가 잘 이해해서, 예를 들어 교사가 혹은 상담사가 잘 이해해서 이걸 잘 써먹어서 내가 예전에는 10명 상담을 90에 만족을 했다면 이제는 100명을 아니 1000명을 120에 만족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수는 줄어들죠. 거기에 종사하는 실제 사람의 수는. 근데 그 사람의 수는 꼭 제가 언급했던 거 이외에도 직장인의 수도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직장에서 챗GPT와 같은 이런 생성형 AI가 나를 도와주면 예전에 나를 도와주던 많은 주니어 우리 구성원들이 사라질 수는 있거든요. 즉 한 명이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거죠. AI 덕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꼭 특정 일자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모수는 감소될 수 있어요. 의사라던가 직업들이 더 위험하다는데, 그런 복잡한 기술을 다루는 그 분들이, 직종에 계신 분들이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덜 복잡하게 일하겠죠. 오히려 더 수월하게 일하고 더 편하게 일하고 그걸 도와주겠죠. 하지만 이런 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 복잡한 일을 하는 그 고소득자 중에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사라지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로봇이 수술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건데요? 로봇이 수술하는 과정에 의사결정은 누가 할 건데요? 그걸 로봇이 다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의사는 필수적이죠.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를 도와주는 보조 의사는 줄어들 수 있죠. 프롬프트 엔지니어, 예를 들어 이 LLM을 고도화하는 엔지니어는 대체할 수 없죠. 갈수록 더 또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이 LLM이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버전의 LLM 또 만들어요. GPT-3, GPT-3.5, GPT-4, GPT-4 터보, GPT-5, 6, 7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요? 엔지니어가 만들죠. 엔지니어만 있나요? 여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 되나요? 누군가가. 없으면 찾아야 되고 수집해야 되고. 계속 AI가 만든 컨텐츠로 학습한 AI는 바보가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럼 사람은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줘야 돼요. AI가 도와줘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사람이 왜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러면
AI가 더 똑똑해지기 위한 콘텐츠는 누군가 또 만들어야죠. 누가? 사람이. AI가 아니라. 그런 직업은 계속 필요하죠. 제가 최근에 그 팟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미래 사회를 꿈꾸는 약간 SF 유머 약간 그런 영화거든요. 이 영화에는 미래에 이제 여성분들이 임신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팟 제너레이션, 동그랗게 생긴 알 모양을 가진 기기가 나와가지고 그 기기를 통해서 아이를 대신 잉태해서 나중에 탄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양한 디바이스가 나오는데 그중 한 디바이스가 마샤라고 불리는 디바이스예요. 마샤 디바이스는 알처럼 생겼습니다. 눈이 달려 있어요.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일할 때 제 책상 위에 딱 올려놓으면 얘가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답변을 해줘요. 근데 이 답변 과정에는 내 목소리, 표정, 인상 이런 걸 해석을 해서 지금 의사결정하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너무 짜증나셨어요? 목소리에 화가 좀 넘치는데요? 좀 릴렉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을 대화 나누거든요. 집안 또한 집에서 남편과 싸우거나 또 외롭거나 이럴 때 커다란 또 집안의 나의 심리를 해석하고 내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내 멘토가 되어주고 내 스승이 되어주는 AI 서비스도 있어요. 오히려 AI가 사람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챗 GPT보다 인당 체류 시간이 높은 서비스가 캐릭터 AI거든요. 또한 인플렉션 AI의 파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그런 감성 대화를 해줘요. 여러분 이루다 아시죠? 그 이루다가 더욱 더 고도화되어서 영화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터키라고 불리는 앱도 있습니다. 티저 A라고 불리는 데이트 앱도 있고 다 이건 감성을 케어해줘요. 자, 이렇게 AI는 갈수록 진일보되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하거나 사람의 감정을 케어해주는 게 AI가 대처 못한다? 그렇지 않다고요. 다만 100% 대처는 못하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의사도 100% 대처 못합니다. 어떤 직업도 AI가 100% 대처를 못해요. 다만 AI를 기반으로 더욱더 의사가 혹은 상담사가 더 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다만 모수는 줄어들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죠. 일자리가 줄어든 거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과한 해석으로 오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까 제가 AI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ANI, Narrow Intelligence, AGI, General Intelligence, ASI, Strong Intelligence 3단계거든요. 그 중에 현재는 어디 와 있느냐? ANI와 AGI에 한 이 정도쯤 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위협하지 않죠. 자, 그럼 AGI가 되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두 분 위협할 수 있는데 이 위협은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를 위협한다거나 혹은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중간에 해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이 있거나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오버해서 해석하는 고민은 야, 얘가 그냥 핵폭탄 버튼 누르는 거 아니야? 얘가 네트워크 마비시켜가지고 인류를 말살하는 거 아니야? 그건 ASI가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강인공지능이. 자, 그런데 이제 1번 언제 올까? 이런 의문이 들고 2번 강인공지능이 올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런 AI를 과연 만들까? 그런 걸 통제하고 제어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고민을 당연히 하지 않을까? 자동차를 만들면서 브레이크를 안 만들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당연히 뭔가 장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무튼 100%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은 못하죠. 항상 유의하고 주의해야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오픈 AI 설립 취지라고요. AI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챗GPT가 쏘아 올린 공이 이제는 더욱더 커져서 많은 산업과 우리 일상과 우리 사회에 커다란 울림으로 확장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이폰 모멘텀처럼 챗GPT 모멘텀이 온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아이폰이 나오면서 전 세계가 2010년도부터 모바일 생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서 얼마나 많은 킬러 앱들이 수많은 산업들을 바꿨고 우리 일상을 바꿨습니까? 더 이상 택시 길거리에서 하염없이 부르지 않잖아요. 지금 더 이상 상가수첩 지적거리면서 야식 배달 시키지 않거든요. 다 바뀌었잖아요. AI는 더 많이 바꿀 거거든요. 온전히 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개인은 이 AI를 생성형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 우리 업무와 우리 일과 우리 일상과 더 나아가서 우리 공부 학업에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앞으로 치열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